2006도 18409 판결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저희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 허가가 최초에 있었고, 이에 나중에 건축 허가 내용을 바꾸는 변경 허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완성된 후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승인 처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총 3개의 처분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건축허가 처분, 그 다음에 건축허가 변경허가 처분, 여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때 이 소의 이익은 당연히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에만 있다. 그래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미 건축허가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건축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그 완료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결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건물이 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즉 2심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이 건축허가나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 건축허가가 건축이 다 공사가 완료돼 버리니까 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청구를 구했던 사람이, 이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물이 다 공사가 완료가 돼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니 이거 사용이라도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후에 이 건물은 완공됐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서 또 취소 청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런 사용 승인 처분 취소라는 거는 이 건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뿐이지, 이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용 승인 처분을 갖다가 취소해봤자 이 건물이 바뀌진 않는다. 그러면은 너는 이 건물이 이격거리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일조권을 침해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네가 사용 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 봤자 이 건물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어서 너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 건물의 뭐 이격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일조권 침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사용만 못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사용 승인 처분의 취소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없다 는 걸, 이게 그 판결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공사가 시작됐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집행정지를 하든 뭐 효력정지를 하든 공사금지 가처분을 하든 해서 그 공사를 막아놓고 다퉈야지, 그걸 막아놓지 않고 소송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건물공사 완료돼 버리고, 그러면 건축허가나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다툴 소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그 사용승인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그건 너의 문제는 그 건물이 너의 건물에 대해서 미치고 있는 침해에 대한 거라 사용승인 처분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법률상 이익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항상 보전 처분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처분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조권에 대해서 아까 참을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건 봤는데요. 그 내용이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 사이에 총 4시간, 9시에서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 정도는 햇빛을 받아야지 그래도
된다, 사람이. 이것도 햇빛을 못 받으면 일조권 침해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긴 해요, 법원이. 중요한 판단 기준,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 다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요. 이 판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서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 건물들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구조 자체가 충분히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 건물이 동짓날 8시부터 16시 합계 4시간 이상,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찬물한돌 초과한 일조 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얘가 일조를 충분하게 못 받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 피해 건물이 종전에 일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건물이 신축돼서 일조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침해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도 이미 이 동짓날에 요만큼 햇빛을 못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도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침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할 때 분양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구분 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 일조,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각동 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동 세대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런 거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부속 서류, 광고 설명 자료를 통해 소분양자에게 제공돼서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약정을 미리 했었다거나 혹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분양자가 분양을 안 했을 거라는 등이 경험칙상 명백해서 분양자가 친위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소분양자에게 그런 걸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해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미 그런 기본적인 건축 계획을 다 알려준 이상의 소분양자가 분양자한테 나중에 가서 야 이거 왜 일조권이 이 모양이야 조망권이 이 모양이야 라고 따져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본 계획을 보고 소분양자들이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분양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적합하고 기본 계획대로 공사가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정 시간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져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분양자는 그런 걸 알고 감수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결은요, 손해액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3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1년에 물가가 10%씩 오른다고 합시다. 그럼 물가 따라서 이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1년 후에는 3.3억, 2년 후에는 3.63억, 3년 후에는 복리로 오르면 이렇게 오르겠죠. 물가대로 오르면. 근데 얘가 1년 후에는 3.5억, 2년 후에는 4억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아파트 조망을 침해해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돼서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오르고 뭐 한 4.5억, 별로 안 오른 건 아니네요. 뭐 어쨌건 이렇게 올랐다고 합시다. 아파트 값이.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요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새로 지은 아파트한테 내가 너네가 여기 건물 만들어서 일조권 침해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런 피해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네가 일조권을 가려서 광열비, 난방비 등이 추가로 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네가 일조권 침해하는 바람에 내 아파트 값이 더 올라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별로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 지은 건물 주인이 그래 뭐 정신적인 손해 있을 수 있고 광열비, 난방비도 인정하는데 야 너네 아파트 처음에 3억짜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값이 많이 올랐는데 무슨 우리 때문에 아파트 값이 별로 안 올랐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분양된 아파트가 1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그 아파트 시세가 분양대금의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 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 가격 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재산적 손해 중에 토지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 산정할 때는 그 1조 장애 등과 상당관계가 있는 정상 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금리보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토지 가옥 가격 저하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일조권과 관련해가지고 사회 변호사 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아까 다 했었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하나 좀 봐볼게요. 갑은 2003년 10월 27일 A시장으로부터 A시 B동 144대 29,413제곱미터 지상의 임대아파트인 독수리 아파트 7개 동 103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축공사를 시행해서 2005년 11월 20일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이 준공검사 당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 40m 거리 및 독수리 아파트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상의 제반 요건 충족하고 있다. 자, 볼게요. 일단 장미아파트가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독수리 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앞에 돌아가 보면 참을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씩 봐볼게요. 자, 피해 정도는 지금 좀 이따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피해 이익의 성질, 일조권을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 건물의 용도, 이건 그냥 임대 아파트. 그래서 공공성이 있긴 하지만 뭐 공공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공공성은 있지만 뭐 그렇게 높은 공공성을 가지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성, 뭐 이미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면 주거지역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장미 아파트 다음에 독수리 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선, 얘가 후. 그 다음에 가해 방지 및 피해 피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공법상 규제는 위반 안 했다는 거죠. 건축법령 준수했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참을한도와 관련된 요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봐보면 을은
갑이 독수리 아파트 건축 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 아파트 101동 305호를 분양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병도 마찬가지로 101동 705호를 분양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은 장미 아파트 101동 306호를 분양받은 소유자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정이 있는데, 을하고 병은 입장이 완전히 똑같고 층수만 다르죠. 층수 보면 그래도 을이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얘네는 소유, 점유, 사용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은 소유는 안 하고 점유, 사용하고만 있죠. 독수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101동 305호와 306호, 즉 을하고 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짓날 6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확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 다음에 요 병은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확보되지만 총 4시간 1조시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거는 피해 정도죠. 피해 정도를 보면 얘네들은 많이 심각하고요. 병은 좀 심각하네요. 자, 을병정이 갑을 상대로 1조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혹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권원으로서 1조건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랬는데, 1조건에 대해서 건 우리가 아까 쭉 봤었던 거니까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 을병정이 독수리 아파트 건축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년 12월 20일 날 갑을 상대로 1조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경우에 주된 법적 쟁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렇게 소멸시효가 기본적으로는 준공 날로부터 3년이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후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 독수리 아파트가 심하게 위법해서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철거하지 않는 부작위가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새롭게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된다. 그 경우에는 2008년 11월 20일 날 12월 20일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이 1조 침해를 이유로 갑을 상대로 철거를 구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적 쟁점. 이렇게 철거를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하고 다르게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참을한도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이따 이제 사법상 구제에서 보겠지만 위법성 2단계설 이라고 해서 참을한도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정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1조건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사회에 1조건이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많이들 당황했고, 그래서 이 내용 잘 모르시던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셨을 텐데, 어쨌건 우리가 쭉 봤었던 내용에선 쭉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을하고 병은 소유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정은 점유 사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을하고 병은 나중에 우리가 뭐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뭐 방해배제 청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은 그런 걸 할 수는 없죠. 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할 수는 없다. 건물 철거를 만약에 구하는 소송을 한다라고 할 때 정은 손해배상은 당연히 내가 받는 1조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권에서 뭔가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 1조건 침해 이유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건물 철거를 구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환경피해 사법상 구제 해서 크게 보면 손해배상하고 유지청구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민법 750조에 보면 요건 사실이
딱 명확하게 네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당연히 우리가 다룰 핵심일 거고, 그 중에서 각각 다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과실과 관련해서는 과연 환경상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과실을 요구하는가 요건으로,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 환경 오염물질을 다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다 위법하다라고 볼 것인가? 모든 법에 우리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위법하다라고 규정을 해놓진 않았으니까 어디까지를 그러면 위법한 행위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과관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가 환경 오염물질을 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을 때 그게 어떤 원인으로 아프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누가 저를 때려가지고 제가 이가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때려서 이가 나갔다는 걸 쉽게 우리가 경험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 가득한 미세먼지 때문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 한들 그게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손해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쟁점이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추가를 하자면 이제 소멸시효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차피 뭐 민법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 다만 환경소송의 특이성 때문에 우리가 환경법에서의 사법상 구제는 일반적인 사법상 구제랑 약간 성격이 다르고 쟁점도 다릅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건 사실은 고의과실,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을 보면 환경 피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꼭 있어야지 우리가 환경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되고, 혹시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과실 판단 기준은 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모두 다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디부터가 위법하고 어디까지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것이냐,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른바 참을한도론이 우리 환경소송에서는 늘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단 말이죠. 누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내가 그 금방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더라, 내가 아픈 게 이 오염물질 때문인 것 같아, 얘한테 소송해야지 하면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인과관계 인정되기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개연성설, 역학적 인과관계론 요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하면 민법 750조에다가 뭐 추가로 민법 760조, 나 민법 756조 정도, 민법 758조 정도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환경법에서는 이 조문들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에 근거가 되는 조문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여기 보시다시피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서 인과관계하고 그 다음에 피해, 이 두 가지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설론 당연히 여기에다 위법성까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음, 최근에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생겨서 이 조문을 쓸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조문을 계속 울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이런 조문이 있다. 그럼 이 조문에서 무과실 책임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조문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냐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한다 그랬으니까 원인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환경정책기본법 저희가 공부할 때 다시 보겠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원인자는 옛날에 구환경정책기본법 시절엔 이게 사업자였어요. 그리고 좀 이따 판례도 보겠지만 판례에서도 사업자면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면 기본적으로 원인자로 보고 있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훼손을 직접적으로 그걸 시킨 사람도 원인자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보존법 10조의 3에 보면 이 환경정책기본법 을 좀 더 구체화해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 발생시킨 자가 정화 조치를 하고 피해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토양환경보존법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일반적인 환경피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환경피해라고 해봤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로 인한 피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인데 이런 건 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을 44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민법 750조랑 758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환경법 시험이니까 환경정책기본법 44조를 근거 조문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랑 관련된 환경상 어떤 피해를 봐서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근거 조문을 뭘로 하는지도 중요하고, 그 경우에 저는 근거 조문을 환경정책기본법 44조나 토양환경보존법 10조의 3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고의과실부터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책임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환경피해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 750조에 따른 과실 책임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견 가능성 설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회피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견 가능성 여부를 과실 판단 기준으로 본다. 이게 뭐 다수설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환경정책기본법 44조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과실 별로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환경법과 관련된 무과실 책임 규정들 해서 민법 758조는 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당수 물건이 공작물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758조로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기본법 44조 보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조문을 봤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문이 구체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 구체적 효력이 없다, 이건 그냥 선언적인 조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과실책임 원리에도 크게 벗어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선언적 규정에 구체적 효력이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판례는 이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서 이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구체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조문이 구체적인데 구체적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자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정했고,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들을 운영하기 비용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하는 등 사실상 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원인자 의미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 환경훼손,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원인자,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에 의해서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자는 원인자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서 피해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건.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소송은 철도 관련된 그 소음 진동과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원인자의 의미,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구환경정책기본법 31조 시절에 판례가 몇 개 있는데 뭐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환경정책기본법 31조 시절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 구환경정책기본법 31조는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둘 중에 청구권 경합해서 아무거나 뭐 원하는 규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31조가 민법 750조에 앞서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적용된 사안에서는 민법 750조 적용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옛날 구환경정책기본법 31조는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는 민법 75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설령 우리가 뭐 환경정책기본법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잘 모르고 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 31조를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게 당시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우리가 피해자가 설령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31조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해자 측에도 피해자 측에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법원이 혼자서 나중에 판결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31조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변론 중에는 그게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판결할 때가 돼서야 환경정책기본법 31조 적용, 지금은 44조죠.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재판 진행에 있어서 성명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뭐였냐면 성명 의무. 민법 750조에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가해자가 나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 했다. 그런 고의과실과 관련된 부분만 쟁점이 돼서 엄청 격렬하게 다퉈졌었던 거예요. 근데 법원도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판사님들도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판결할 때 돼서야 아마 찾아보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저는 재판할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해서 나는 아무런 과실 없다 해서 뭐 그런 고의과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됐었는데, 나중에 판결할 때 보니까 고의과실 부분은 이거 환경정책기본법 31조 적용되니까 네가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라고 그냥 딱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측에서는 아니 내가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31조 적용돼서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알았으면 위법성이나 인과관계에서 더 치열하게 다퉜을 텐데 법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해서 내가 고의과실만 다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판결 내리면 나는 불이익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대법원에서 그 말이 맞다.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31조를 적용해야 되는 사항 맞는데 법원에서 그거 적용할 거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나 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규정이 민법 규정에 대해서 특별 규정으로 적용되고 민법 규정에 앞서서 적용해가지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요 규정, 사실은 지금은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성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환경보전법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다시피 무과실 책임 규정이 있었잖아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 등은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 원인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그러면 뭘 적용하는 게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토양오염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는 저는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 3 언급해서 그냥 문제 푸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 3하고 환경정책기본법 44조가 특별법, 일반법 관계에 있는지, 즉 법조경합인지 청구권 경합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다툼이 있는데 뭐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그냥 토양오염 문제 나오면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가서 푸는 게 안전할 거다 정도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 관련해서 우리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누구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잖아요. 누구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뭐 밥 먹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행위를 다 위법하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누구나 소음 내고 뭐 서로 손해배상하다가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상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위법하다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에다가 누가 하루에 얼마만큼 이상 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시켜서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에 일반적으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우리가 다 같이 사니까 환경오염 서로 조금씩 물질 배출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참고 살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위법하다라고 보자라고 하는 게 참을한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경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참을한도론이 발전했다. 그래서 환경피해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면은 위법성이 없다.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참을한도의 판단 기준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좋고, 그냥 이거는 구색을 맞추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일조권 할 때 봤었던 거예요. 다 보면 교섭 경과, 서로 어떻게 교섭을 하고 있느냐, 환경오염 피해 지역성, 예를 들면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보다 소음 진동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더 참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지역성.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이미 오염시설이 들어선 곳에 오는 사람들은 좀 더 참아야 될 거고, 깨끗한 곳에 살다가 나중에 오염시설이 들어온 경우에는 먼저 살던 사람들은 좀 더 참기 힘들겠죠. 그런 것들. 피해의 계속성. 피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무래도 참기 힘들겠죠.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되게 자주 해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낡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뭐 10일 정도 한다 라면 그냥 참고 사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1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쿵쾅쿵쾅쿵쾅 하면 못 참겠죠.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계속적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계속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제 준수 여부.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물론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꼭 위법한 건 아니고,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꼭 위법하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지만 어쨌건. 그 다음에 손해 회피 가능성. 그 다음에 회피를 위한 재반 조치. 아무래도 그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피해 이익의 성질, 그 다음에 피해 정도, 그 다음에 가해를 한 그런 건물이나 어떤 가해한 사람이 하는 어떤 운영한 사업의 공공성. 아무래도 뭐 심히 공익적인 그런 경우엔 좀 더 참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표적인 판례는 고속국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고속국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너네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고속국도라는 거의 공공성을 봤을 때 참을 한도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도 당연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모든 케이스에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갖다가 적당히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적인 민법 문제처럼 이런 경우엔 참을 한도 넘었어, 이런 경우에 안 넘었어, 이게 딱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례에 맞춰서 적당히 결론을 내시면 돼요. 다만 그렇다면 채점하는 분들은 뭘 보냐? 요 구체적 판단 요소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채점 기준은 첫 번째, 보면 항상 그래요. 왜 위법성을 참을한도론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위법성을 참을한도론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 참을한도론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참을한도의 판단 요소, 그리고 요 판단 요소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결론인데, 결론을 맞췄네 틀렸네가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참을한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참을한도로 문제 나오면 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위법성 판단할 때 참을한도론이라는 걸 쓰느냐, 그 다음에 판단 요소가 뭐고 요 사안에서 적용해 보면 요러한 점에서 요렇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된다. 다만 당연히 결론을 안 쓰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써놓고 위법하다 안 하다 판단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론 어떻게 내든 상관은 없지만 결론을 내시긴 내셔야 된다. 어쨌건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왜 참을한도론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판단 요소가 뭔지 이것만 잘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참을한도 판단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자, 우리가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도 참을한도를 넘었다고 볼 때가 있다라는 게 우리 법원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항을 다 예상하고 공법상 규제 기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 침해랑 관련된 공법적 규제라는 것은
원래 사법상 보호된 이익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키워드는 공법적 규제라는 거는 사법상 보호된 이익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최소한도의 기준이다. 따라서 공법적 규제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적 규제는 사법상 보호된 이익을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판단 기준 따라서 공법적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는 피해가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공법상 규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건 소음진동 부분이고, 소음진동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소음진동과 관련된 그 환경기준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배출오염 기준을 같이 주고 문제를 풀게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법상 규제 기준하고 참을 한도 여러분들 판단함에 있어서 꼭 그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왜 참을 한도론이 등장했느냐, 이걸 간단하게 설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뭐 배점이 10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거 쓰고 있을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배점상 이게 배점이 들어갈 만한 고배점 문제다. 뭐 30점, 40점, 뭐 25점 뭐 이런 문제에선 이걸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고요. 뭐 그런 거 쓰는 건 요령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만약 문제에서 공법상 규제 기준, 예를 들면 배출오염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이라든가, 사실 환경 기준은 규제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공법상의 기준이 나왔다라고 하면 공법적 규제 기준과 참을 한도 관계 밝히고 사안에 적용한다. 좀 이따 뭐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보겠지만 환경 기준 자체는 규제 기준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정부가 그 확보해야 될 어떤 목표죠. 그 다음에 참을 한도의 판단 기준 및 판단 요소를 설치하고 사례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맞고 틀린 건 없지만 결론 안 쓰는 건 잘못된 거니까 위법하다 아니다 결론은 내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공법적 규제 기준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소음진동 관련된 배출오염 기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공법적 규제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이제 이건 뭐 참을 한도 판단 기준 뭐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판례는 뭐 다른 부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만 저희가 좀 보면요. 그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해서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조방해는 일조방해대로, 사생활 침해는 사생활 침해대로, 조망 침해는 조망 침해대로, 시야 차단, 시야 차단대로, 소음, 분진, 진동은 소음, 분진, 진동대로 다 별개로 참을 한도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을 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침해 정도를 고려해서 참을 한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일조방해는 참을 한도 넘는 침해가 있는 것 같아. 사생활 침해는
참을 한도까지 안 넘는 것 같아. 조망 침해는 넘는 것 같아. 시야 차단은 안 넘는 것 같아. 소음은 넘는 것 같아. 분진하고 진동은 안 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을 하라. 일단 그 다음에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 방금 경우에는 일조방해, 조망 침해, 소음 이 세 가지가 참을 한도를 초과했죠. 이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의 기초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참을 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서류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실 때 여러 가지 당연히 환경 침해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각 침해별로 개별적인 생활이익이 침해받는 생활이익별로 참을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과관계 부분 볼 거고, 인과관계는 사실은 이제 뭐 사법상 구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인과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